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우리 한글이 전 세계 학계에서 난독증 치료의 열쇠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한 저명한 언어학자가 난독증 연구를 하다가 한글의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발견하면서 전 세계 연구자들이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발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과학적인 문자 체계입니다. 니은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죠. 그 덕분에 난독증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읽기에 놀라운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캠브리지에서 시작된 이 연구가 하버드, 옥스퍼드 같은 세계적인 대학들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세종대왕님께서 600년 전에 창제하신 이 글자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난독증을 극복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니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한글이 다시금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밝은 빛이 피곤한 제 눈을 태우듯 찌르며 이메일을 3번째 읽었어요. 또 한 번의 거절이었죠. 책상에서 몸을 뒤로 젖힌 채 케임브리지 대학교 제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에는 학생들이 초록 잔디 위를 걸어가고 있었고 가방이 등에서 튀어오르며 강의실로 급히 가고 있었어요.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잔디 위엔 빨간색과 금빛의 얼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카터 박사님께 이메일은 정중하게 시작됐어요. 귀하의 난독증 치료에 관한 연구 논문이 현재 저희 저널의 범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노트북을 필요 이상으로 3개 닫아버렸어요. 올해만 4번째 거절이었거든요. 제 연구는 난독증을 가진 사람들이 읽기를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는데 중요한 학술지들은 제 아이디어를 게재하려 하지 않았어요. 제 방법이 너무 다르고 너무 특이하고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알림이었죠. 20분 후에 메인홀에서 언어학습에 관한 세미나가 있다고요. 솔직히 그냥 가지 말까 했어요. 또 거절당한 마당에 집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일은 다 잊어버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저한테 꼭 가야 한다고 말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작은 목소리를 들은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메인홀은 천장이 높고 창문이 커다란 아주 웅장한 고풍스러운 방이었어요.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딱히 흥미는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노트를 꺼냈어요. 발표자가 제2언어 습득의 흔한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 앞쪽 2줄에 앉은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한국식 억양이었죠. 제 아들 다니엘은 8살인데 학교에서 영어 읽기를 힘들어해요. 그런데 한국어는 불과 3개월 만에 배웠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쓰던 펜이 멈췄어요.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며 자세를 고쳐 앉았죠.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다른 문자 체계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저는 서둘러 그 한국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저기요, 홀을 나가려던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에블린 카터 박사입니다. 방금 하신 질문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드님의 경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김지영이라고 해요. 방문 박사과정 학생이에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카페가 있어요. 카페는 조용하고 아늑했어요. 공기 중엔 진한 커피 향이 가득했죠. 우리 앞에 컵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지영 씨는 다니엘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는 B랑 D 같은 글자를 자꾸 헷갈려요. 읽는 속도도 엄청 느리고 가끔 단어들이 페이지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대요. 선생님들은 난독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에서 흔히 보던 증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드님이 한국어는 잘 읽는다고 하셨죠? 네, 한글로요. 그러니까 한국어 알파벳이요. 정말 빨리 배웠고 영어 읽기에서 보이는 문제는 전혀 없어요. 한국어 동화책도 아무 문제 없이 읽어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제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한글은 영어 알파벳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지영 씨가 노트를 꺼내더니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각 글자는 입모양을 본떠서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그녀는 동그라미 하나에 선 하나를 그렸어요. 이 글자는 니은 소리를 내요. 이 선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녀의 그림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대단한 거였어요. 우리가 실제로 소리를 낼 때 입모양과 연관되게 설계된 문자 체계라니요. 너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더 쉽게 배운 걸까요?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졌어요. 세종대왕은 이 글자들을 어떻게 설계했을까? 난독증을 가진 독자들이 한글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가 있었을까? 한글의 설계를 이해하면 난독증을 가진 학생들에게 읽기를 가르치는 더 좋은 방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어둑해진 케임브리지 거리를 걸어가며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했어요. 아침에 받은 거절 이메일은 이제 멀게만 느껴졌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연구에 대해 다시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영 씨와의 그 우연한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한글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제 여정은 저를 지구 반대편으로 데려가고 제가 알고 있던 언어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며 결국 수많은 아이들이 읽기를 배우는데 도움을 주게 만들 거였죠. 하지만 우선 이 매력적인 한국의 문자 체계에 대해 더 많이 배워야 했어요. 지영이랑 대화한 뒤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자정까지 노트북 화면만 멍하니 보면서 한글에 대해 찾아볼 수 있는 건 전부 찾아봤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고 그 순간 의자에 앉은 제 자세가 절로 반듯해졌어요. 대부분의 알파벳은 단순히 소리를 나타내는 무작위적인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전혀 달랐어요. 1400년대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본질적으로 과학자였던 거예요. 마치 집을 완벽하게 설계하는 건축가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신중하게 설계했더라고요. 노트를 꺼내서 자음들을 따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니은은 혀가 입천장을 닿는 모양 그대로였고 미음은 입술을 모아 미음 소리를 낼 때 딱 네모난 모양이더라고요. 마치 세종대왕이 사람들의 말하는 모습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걸 글자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정말 대단한데 하고 혼잣말을 하면서 어느새 세 번째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모음도 마찬가지로 놀라웠어요. 그것들 역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 모음인 은은 평평한 지평선을 나타내고 이는 똑바로 선 사람을 그리고 는 하늘을 상징하는 점을 뜻했어요. 다른 모음들은 이 간단한 모양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졌더라고요. 흥분을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 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만나자.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학교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지영이 뜻밖의 물건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바로 한글을 배우는 어린이용 책이었어요. 이거 다니엘이 썼던 거야. 그녀가 책을 제게 건네면서 말했어요. 책을 넘겨보는데 한글의 논리적 구조에 완전히 감탄했어요. 글자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딱딱 정사각형 안에 들어맞게 배열돼 있었어요. 마치 작은 건축 블록 같았죠. 그러다 영어 글자가 종종 페이지 위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느끼는 난독증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이런 깔끔한 정사각형 구조라면 그 애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봐봐. 지영이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마머라는 단어를 한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마마. 소리들이 쌓이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항상 똑같은 패턴이지. 제 머릿속은 온갖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영어에는 도나 스루처럼 쓰인 것과 발음이 완전히 다른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은 기본적인 모양만 알면 처음 보는 단어라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난독증에 관한 연구 노트를 꺼냈어요. 몇 년 동안 저는 왜 어떤 사람들의 뇌가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지 연구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뇌가 아니라 글자 자체에 있는 게 아닐까요? 한글의 과학적인 디자인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제 표정에서 흥분이 묻어났는지 지영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뭔가 엄청난 걸 발견한 사람 같아 보인다. 그런 것 같아. 제가 답하면서 이미 실험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아. 그날 오후에 톰슨 교수님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에블린, 현실적으로 생각해.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영국 대학이야. 왜 한국 문자를 연구해야 하지?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목소리가 좀 컸던지 지나가던 학생 한 명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전통적인 방법에 집중해. 교수님은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유럽 언어에나 머물러. 이건 너무 이국적이야. 제 연구 노트를 움켜쥐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들의 비웃음과 무시가 마음 아팠지만 오히려 더 의지가 생겼어요. 3달 만에 유창하게 읽게 된 다니엘이 떠올랐고 매년 영어 때문에 고생하는 제 학생들도 떠올랐어요. 뭔가 있긴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뭔가가요. 그날 저녁 책상 위를 싹 정리하고 지영이 준 어린이용 책과 제 연구 노트만 남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연구 제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때로는 최고의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자신의 직감을 믿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밤새 커피와 결심에 의지하며 일했어요. 아침이 되자 계획이 완성됐어요.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중요한 걸 알아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가끔 가장 미친 것처럼 들리는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로 판명되잖아요. 이번만큼은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해시태그 3장 지하실 실험실. 저는 지하실에 서서 은퇴 자금으로 산 장비 상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맨질맨질한 콘크리트 벽과 금속 선반들은 제가 연구실로 상상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조명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저는 뇌 활동을 측정할 EEG 기계를 꺼내고 있었어요. 이 장치는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될 거였어요. 엄마, 이거 정말 확신해? 딸 사라가 계단 위에서 물었어요. 제가 접이식 탁자 위에 컴퓨터 모니터들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요. 그거 엄마 은퇴 자금이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케이블을 연결했어요. 뭐든 믿는 걸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사실 저도 완전히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영 씨 아들 다니엘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를 보고 난 뒤 왜 그런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지영 씨가 다니엘을 제 임시 연구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는 눈망울이 반짝이는 8살 아이였는데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고 EEG 센서를 머리에 붙이려고 하는 동안 의자 위에서 계속 들썩거렸어요. 센서는 얇은 선으로 연결된 작은 하얀 버튼처럼 생겼어요. 이거 하나도 안 아파. 제가 다니엘에게 말하며 센서를 고정하는 캡을 조정했어요. 이건 내가 글을 읽을 때 뇌가 뭘 하는지 보게 해주는 거야. 생각을 찍는 특별한 카메라 같은 거지. 다니엘이 킥킥 웃었어요. 공룡 사진도 보여요? 아까 공룡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야.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다른 걸 읽을 때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는 볼 수 있어. 저는 2가지 플래시 카드 세트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영어 단어로, 다른 하나는 한글로 쓴 한국어 단어로요. 다니엘이 각 카드를 읽을 때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주의 깊게 지켜봤어요. 다니엘이 영어 단어를 읽을 때 이희진은 마치 라디오가 주파수를 찾으려는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진 신호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글을 읽기 시작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뇌활동 패턴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더 체계적이고 조화롭게 변했어요. 뇌의 각 영역이 부드럽게 협력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기기가 오작동한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 데이터를 3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정말 대단하네. 제가 화면에 나타나는 패턴을 보며 속삭였어요. 영어를 읽을 때 다니엘은 스루나 소트 같은 간단한 단어도 힘들어했는데 한글로는 복잡한 문장도 막힘없이 읽었어요. 단순히 읽는 속도의 차이만이 아니라 그의 뇌 전체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지하실 연구실에서 시간을 쪼개가며 연구에 매달렸어요. 추가 장비를 사기 위해 언니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죠. 다니엘에게서 관찰한 일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뭔가 더 큰 의미를 가진 건지 알아야 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실험 대상을 찾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하실에서 실험을 하는 교수가 자기 아이들을 실험에 참여시키는 걸 꺼려했어요. 그러다 지영 씨가 캠브리지에 있는 다른 한국 가정들을 소개해줬어요. 덕분에 비슷한 영어 읽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글을 뛰어나게 읽는 아이들 5명을 더 연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실험이 진행될 때마다 제 초기 발견은 계속해서 확인됐어요. 어느 저녁, 그날의 데이터를 검토하다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이 한글을 처리하는 뇌의 방식이 일반적인 독자가 어떤 텍스트든 처리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 거였어요. 마치 한글이 난독증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다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연구 일지에 모든 걸 적어가며 신중히 기록하고 다이어그램도 그렸어요.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이건 난독증 아이들을 돕는 방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식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죠. 그 해결책은 제가 차를 끓이던 중에 떠올랐어요. 이 아이들의 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적하면 되겠다고요. 한글을 더 배우면서 뇌의 새로운 패턴이 영어 읽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알아내야 했어요. 곧 지하실 벽은 차트와 그래프로 가득 찼어요. 각 차트는 이야기의 일부를 말해주었고 아이들의 어린 두뇌가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줬죠. 하지만 학계에서 제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면 더 많은 게 필요했어요. 자금, 정식 연구실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연구자들의 인정을 받아야 했죠. 매일 밤 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마친 뒤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발 이 결과를 봐주세요.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썼죠. 대부분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고 답장이 오더라도 정중한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멈출 수가 없었죠.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자기 아이가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 흘리는 걸 보면 더더욱 그랬고요. 제 은퇴 자금은 거의 다 썼지만 매번 얻는 새로운 데이터가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다른 누군가도 이걸 알아주길 바랐어요. 교토대학에서 온 이메일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다나카 교수님이 제가 대학 웹사이트에 올렸던 한글과 난독증에 관한 초기 연구를 보셨대요. 함께 연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희 언어학과에는 최첨단 장비와 연구비가 지원됩니다. 저는 이메일을 5번이나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사실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지하실에서 혼자 연구만 하던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연구를 할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는 제 손이 떨릴 정도였어요. 봄날의 교토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벚꽃들이 대학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만개해 있었고 분홍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언어학과는 현대적인 건물의 한 층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는데 유리벽과 깔끔한 실험실로 이루어진 멋진 공간이었어요. 제 지하실 실험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했죠. 카터 박사님 환영합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키가 작으셨고 둥근 안경과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셨어요. 저희 시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시설은 정말 말문이 막힐 정도였어요. EEG 기계가 3대나 있었고 제 낡은 모델 하나와는 비교도 안 됐어요. 컴퓨터실에는 뇌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프로세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연구에 참여할 준비가 된 자원봉사 학생 그룹까지 있었어요. 이 학생들의 뇌가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비교할 겁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한글의 독특한 설계에 대한 박사님의 이론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매일 실험을 진행하며 제가 몇 달 동안 모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했거든요. 학생들의 뇌파 패턴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한글은 다른 알파벳과 다르게 처리됐고 그 논리적인 설계는 전통적인 문자로 어려움을 겪는 뇌 영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연구 일지에 모든 걸 기록했어요. 대학에서 제공해준 작은 아파트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실험실에서 보냈어요. 다나카 교수님의 팀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마이라는 젊은 연구원이 항상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며 제 연구를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실험실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돌아갔어요. 불은 꺼져 있었지만 다나카 교수님의 사무실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래는 그냥 지나쳤을 텐데 제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카터 박사의 연구는 우리가 기다리던 돌파구입니다. 다나카 교수님이 말했어요. 특허 신청은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특허 신청이라고요? 저희가 특허에 대해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사님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마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특허는 우리 대학 이름으로 제출돼야 해. 우리가 추가한 데이터도 충분히 있으니 독창적인 작업으로 인정받을 거야. 제 심장은 너무 세게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들이 특허를 내려고 하는 연구는 바로 제 연구였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이뤄낸 이론, 발견, 그리고 한글에 대한 모든 결과물들이요. 제 연구 일지와 컴퓨터 파일에서 가져간 게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다녔어요. 그들을 대면해야 할까? 대학 본부에 신고해야 할까? 하지만 증거는 없었고 그들은 제 모든 연구 데이터를 이미 자신들의 컴퓨터에 가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실험실로 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미소는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모든 질문이 함정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방에 들어가면 대화가 멈추는 걸 눈치챘고 제가 컴퓨터를 쓸 때는 그들이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느껴졌어요. 저는 빨리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밤 잉글랜드에서 가져온 작은 드라이브에 제 원본 데이터를 전부 다운로드했어요. 그리고 연구 일지의 손글씨 페이지를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다음 날 다나카 교수님께 가족에게 긴급한 일이 생겨서 케임브리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실험이 한창인데요. 그분이 항의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가슴이 쿵쿵 뛰는 걸 숨기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돌아오면 연락드릴게요. 저는 다시 교토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조용히 울었어요. 배신감과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저를 휘감았어요. 저는 그들을 전적으로 믿었고 제가 아는 모든 걸 공유했어요. 이제 그들은 아마 제 평생의 연구 결과로 명성을 얻겠죠. 하지만 비행기 창문 너머로 구름을 바라보던 중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패배감 대신 차가운 결의에 찬 분노가 느껴졌어요. 등을 꼿꼿이 세우게 만드는 그런 분노요. 그들이 제 연구를 훔칠 수는 있어도 한글에 대한 제 이해까지 훔칠 수는 없어요. 제가 한글의 뛰어난 설계와 난독증을 돕는 가능성에 대해 배운 것들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들의 배신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제 아이디어는 가치가 있다는 거였어요. 훔칠 만큼요. 케임브리지 제 지하실 실험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자신을 안타까워할 시간조차 아까웠어요. 대신 한글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을 때 남긴 원문 문서를 공부했어요. 각 글자 모양이 하늘, 땅, 인간의 조화를 상징한다는 철학까지 배웠어요. 이번 배신은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요. 저는 단순히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언어와 인간의 사고, 상징과 이해 사이를 연결하는 완벽한 다리를 탐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리 어딘가에 난독증을 돕는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실험실 벽에 한 문구를 붙였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이 문구는 제가 다시 연구를 시작하며 가진 좌우명이 됐어요. 교토에서의 사건은 저를 꺾으려 했지만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오크우드 학습장의 아동학교 앞에 차를 세워두고 제 손에 든 제안서 서류를 꽉 쥔 채로 손을 떨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이어진 이메일과 미팅 끝에 드디어 학교 이사회에서 그들의 학생들과 함께 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거였어요. 대단한 연구 지원금이나 대학에서 승인받은 연구는 아니었지만 한글이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학교는 작은 빅토리아 양식의 집을 개조한 건물로 파란색 셔터가 달려있고 뒤편에 놀이터가 있는 곳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신 톰슨 선생님이 문 앞에서 절 맞아주셨어요. 깔끔하게 뒤로 묶은 회색 머리에 만화 올빼미가 잔뜩 그려진 가디건을 입고 계셨죠. 카터 박사님, 선생님께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박사님 만나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선생님은 절 밝은 교실로 안내해 주셨고 거기에는 둥근 책상에 앉아 있는 5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제 연구에 자원한 아이들이었어요. 톰, 사라, 마커스, 엠마, 데이비드. 모두 12살이었고 모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읽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국에서 온 특별한 알파벳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제가 준비해온 알록달록한 한글 자음 차트를 꺼냈어요. 이 글자 보이죠? 네모처럼 생겼죠? 이건 티읕 소리를 낼 때 혀가 입안에서 네모 모양을 만드는 걸 나타낸 거예요. 갈색 헝클어진 머리에 신발끈이 풀린 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어요. 진짜요? 우리 혀가 모양을 만든다고요? 그럼요. 제가 아이들에게 각각 다른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를 느껴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곧 아이들은 자기 목을 만져가며 소리를 내는 신체 기관의 작동 방식을 알아가는 재미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아이들에게 한글의 기초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냥 가르친 게 아니라 한글로 영어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을 접목했어요. 영어 단어를 한글과 알파벳 2가지로 나란히 쓴 특별한 워크시트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한글 글자를 따라 쓰며 소리를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했어요. 그 돌파구는 비 오는 화요일에 찾아왔어요. 평소엔 읽는 걸 완전히 피하던 톰이 제가 만든 혼합식 시스템으로 쓴 간단한 이야기를 들고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손가락으로 한 단어씩 천천히 짚어가며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죠. 왜 그러니? 제가 너무 무리시킨 건 아닌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톰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저 진짜로 읽을 수 있어요. 그 순간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변화였어요. 톰의 성공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용기를 줬죠. 읽기 시간마다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던 사라는 이제 제일 먼저 읽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마커스는 읽기를 하다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엠마는 드디어 책 한 권을 혼자서 끝까지 읽어냈어요. 저는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비디오 촬영, 진도 차트, 주간 평가 등으로 말이에요. 데이터는 읽기 속도와 이해도가 확실히 개선된 걸 보여줬어요. 하지만 숫자로는 아이들 얼굴에 떠오르는 기쁨이나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줄 때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자부심을 담아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톰이 자기 해리포터와 마법사 책을 가져왔어요. 이거 읽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톰이 물었어요. 제 여동생이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읽어주고 싶어요. 저희는 특별한 시스템과 일반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며 천천히 작업해 나갔어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했지만 2달 후 톰은 책 한 권을 다 읽어냈어요. 그리고 여동생에게 읽어줄 때는 등장인물마다 목소리도 바꿔가며 읽었죠.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비전통적인 방법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부모들도 자녀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싶어 했어요. 지역 신문에서도 우리의 성공을 다룬 작은 기사를 냈어요. 그러더니 결국 대학윤리위원회가 개입했어요. 승인되지 않은 실험적 교육 방식이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제가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아이들이 이전보다 훨씬 잘 읽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톰이 해리포터를 읽은 일이나 사라가 자신감을 얻은 일 같은 건 들으려 하지도 않았죠. 금요일 오후 공식적인 편지가 도착했어요. 대학에서 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얼마 안 되는 연구 지원금도 중단됐어요. 톰슨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학교 이사회는 법적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하실 연구실에 앉아 벽에 붙은 아이들의 진도 차트를 바라봤어요. 대학에서 저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뤄낸 성과를 빼앗아갈 순 없었어요. 그 5 아이들은 한글이 효과가 있다는 제 이론을 증명했어요. 그들의 성공은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돕는 길을 열어줄 거예요. 이제 제가 계속해 나갈 방법만 찾으면 됐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온 이메일은 비 오는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그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어요.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그들은 제가 한국에 오길 바랐어요. 단순히 방문이 아니라 제 연구팀을 이끌기를 제안한 거였죠. 심지어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뇌영상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다고 했어요.
저는 제 인생을 2개의 여행 가방에 담고 2주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학교에서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해줬더라고요.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부터 연구 예산까지요. 그동안 빌린 장비로 지하실에서 연구를 해왔던 날들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았어요. 새로 받은 연구실은 캠브리지에서 쓰던 임시 연구 공간과는 비교도 안 됐어요. 천장에서 바닥까지 뻥 뚫린 창문은 서울 스카이라인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줬고, 벽에는 깨끗한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EEG 장비는 제가 쓰던 구식기기를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 숨을 가장 멎게 만든 건 팀원이었어요. 저와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6명의 뛰어난 연구자들이었거든요. 첫 회의에서 제 수석 연구 조교인 민지가 말했어요. 카터 박사님, 저희는 박사님의 연구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팔로우해왔어요. 저희 대부분은 한글로 읽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뭘 증명하려고 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는 소규모로 시작했어요. 서울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5명의 난독증 학생들과 함께요. 캠브리지에서 몰래 진행했던 실험들과는 다르게 이번엔 모든 게 정식 승인 절차를 거쳤고 문서로도 완벽히 기록됐어요. 아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연구실로 왔고 우리는 그들의 진척 상황을 첨단 영상 장비로 추적했어요. 결과는 제 가장 큰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3달이 지나자 5명의 학생 모두 읽기 능력에서 상당한 향상을 보였어요. 뇌스캔 결과도 놀라웠어요. 읽을 때의 신경 패턴이 바뀌고 있었고 점점 난독증이 없는 독자들의 패턴과 비슷해지고 있었거든요. 학계에서도 소문이 금방 퍼졌어요. 저를 외면했던 학술지들이 이제는 우리의 연구 결과를 열렬히 실어주겠다고 했어요. 저널 오브 뉴로링귀스틱스 저널 오브 NEUROLINGUISTICS에 실린 첫 번째 연구. 논문 인쇄본을 제 손으로 들고 있었을 때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어요.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사라라는 학생에게서 나왔어요. 그녀는 부모님께 처음으로 도움 없이 편지를 썼거든요. 엄마 아빠에게 그녀가 우리 앞에서 편지를 읽었어요. 흥분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오늘 저 혼자서 챕터 북 한 권을 다 읽었어요. 호주에서 이 연구를 위해 날아온 그녀의 엄마는 딸을 꼭 껴안았어요. 그 순간은 지금까지 받은 어떤 학문적 인정보다도 제게 더 큰 의미였어요. 전 세계의 대학에서 연구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버드, 옥스퍼드, 도쿄 대학까지요. 그들은 우리의 방법론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예전에 저를 비판했던 사람들 중 몇몇이 이제는 발표 중에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그 후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신문에서는 한글에 숨겨진 힘을 발견한 영국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TV 제작진들은 우리의 연구 장면을 촬영했어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까지도 우리의 이야기를 담으려고 했어요. 저는 항상 세종대왕을 언급하면서 6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분의 발명이 전 세계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어느 저녁 광화문 광장을 걷다가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멈췄어요. 황금빛 동상은 당당히 앉아 현대 서울의 바쁜 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이 단순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읽는 법을 배우도록 한글을 만든 걸 떠올렸어요. 전하, 제가 서투른 한국어로 속삭였어요. 제가 잘 쓰고 있는 거겠죠? 우리 연구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확장됐어요. 이를 통해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이 우리의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한글의 논리적 구조를 따르는 특별한 키보드와 말하는 기관의 움직임을 증강현실로 보여주는 앱도 개발했어요. 제가 서울에 온 지 1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100명 이상의 학생을 도왔고 우리의 방법론을 수십 명의 교사들에게도 전수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첫 번째로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자원봉사교사가 되어 새로운 아이들이 읽기의 기쁨을 발견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는 거였어요. 캠브리지의 지하실 연구실에서 서울의 최첨단 시설로 이어진 제 여정을 돌아보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가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손바닥을 보듯 쉬운 문자로 설계하셨다고 하셨죠. 600년 후 그분의 발명품은 어느 언어에서도 읽기를 어려워하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서울 하늘은 저녁 노을로 찬란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연구실 창문 너머로 학생들이 책과 꿈을 품고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내일이면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일을 시작할 거예요. 내일 또 더 많은 아이들이 읽기의 마법을 경험하도록 도울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제가 한국에 온 첫날부터 매일 느껴왔던 그 감사한 마음을 또 한 번 품을 거예요.